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동영상 돌봄 SOS 센터 사업 홍보 영상 2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2019년 시범사업 추진 당시에 제작됐던 거고요. 두 번째 거는 2020년 서울시 전자치구 확대 후에 제작된 영상인 걸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빠른 동네, 등 젊은 층들 사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1인 가구를 찾는 건 어렵지 않게 됐죠. 젊은 층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혼자 사는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데요. 혼밥, 혼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병원. 나이가 들수록 자주 아프지만 혼자 사는 경우 병원을 찾기조차 어려운데요. 어르신들이 병원을 못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병원으로 가는 언덕길과 사소한 날씨 변화도 어르신들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다치거나 아프면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혼자의 시대, 마음껏 아플 수 없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회 괜찮을까요? 나홀로 가구의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 전체 1인 가구 중 18.3%가 30대로 가장 많았는데요. 뒤를 이어 70대 이상 어른들이 17.5%로 2위를 차지했죠. 2018년 한국의 1인 가구는 2,000명, 서울의 경우 7%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두가구 한 가구는 2인가. 이러한 인구 구조의 경우는 우리 정치와 사회에 새로운 문제와 인기를 공부합니다. 3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던 대가족 시대, 2세대가 한 가정을 보던 핵가족 시대,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의 시대가 되었죠. 혼자 지낸다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발생하는 거죠. 특히 돌봄이 필요한 환자, 약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득과 주거를 보장하고 고용과 교육사 단체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금이나 경제적 지원 외에도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다루는 모나리자 운동이고요. 노인이 격리되지 않도록 1인 노년층 가구에 대한 맞춤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죠. 노인 가구가 정말 많은 경우도 노년 가구를 위한 정책들을 선보이는데요. 한국의 시중초소축도 노년층 돌봄 정책을 추진합니다. 안심 생활 창조 사업이고 지역 주민이나 신문 배달 택배기사들을 통해 노인인 박사님 정책을 도움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대상자의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고 주민 참여 위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최근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서울케어의 인사님, SOS. 2019년 7월부터 시범운영입니다. 서울시의 의료구매를 통합 서비스죠.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120 가족센터나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돌봄 SOS 센터로 직접 전화할 수 있어요. 또는 찾아와서 방문 신청을 하는 거죠. 요청이 들어오는 사회복지 가구직 공무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 출동합니다. 돌봄 매니저는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의 연결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에 문제를 겪는 경우 동네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병원을 살펴드리기도 하고요.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일상생활을 집을 수리하기도 하고 원하는 곳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도 하고요. 식사를 챙겨주고 안부를 묻기도 하죠. 아직은 서울 내에 5개 구에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끝났고요. 2020년까지 10개구를 추가하고 2021년부터 전 자치구에 실시하면서 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의 시대, 우리가 늙고 아프면 누가 도와줄까요? 이런 공적인 인프라가 충족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수발 간병부터 병원 방문 등의
일상적인 도움까지 서울 시민의 돌봄을 책임질 돌봄 SOS 센터를 소개합니다. 돌봄 SOS 센터는 2019년 5개 자치구에서 시작했으며 2020년 8월 3일부터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SOS 센터는 뭘 하는 곳인가요? 서울시 돌봄 SOS 센터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돌봄 SOS 센터는 동주민센터 내 설치 운영되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돌봄 매니저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상황을 파악하고 일시재가 돌봄이나 단기 보호시설 입소 등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SOS 센터는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의 중장년인 서울시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주민의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이후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연계해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돌봄 SOS 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를 지원하고 이러한 돌봄 대상자의 외출 활동이나 식사 등을 지원하는 일상 편의 서비스도 연계해드립니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모든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상담 제공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돌봄 SOS 센터를 이용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저소득층 그리고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이라면 연 최대 156만 원 이내로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전액 지원됩니다. 또한 2020년 연말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연계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외의 시민은 서비스 수가 체계에 따른 비용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 어디나 돌봄 SOS 센터가 찾아가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속 네,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큰 틀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이게 돌봄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하면 오늘 이제 매뉴얼 교육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신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대상으로 이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의 이 사업에 의해 돌봄 SOS 사업에 의해 추진 경과를 살짝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부의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좀 시간이 길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교육하면 사실 다과에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인데 지금 다과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할 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음료수 한 병으로 마련한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돌봄 SOS 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역 케어회의라고 약간 좀 저희 구에서는 조금 진행을 했지만 동호로는 아직 좀 체감할 수 없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시설 퇴원자 통합돌봄 사업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살짝 짚어가고요. 그리고 교육 1대1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이거 마포도 연도별 노인 인구와 1인 가구 현황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상승 곡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노인 인구 같은 경우는 안 보여요.
보시면은 지금 2020년도에 14.14% 지금 우리 마포구가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14.14%이지 서울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15%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20%가 넘어가면 소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요.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는 2026년을 그 시점으로 보고 지역사회 통합도로 사업을 전국 보편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현황 보시면요. 우리 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구 대비 46.4%가 1인 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물론 주민등록상 인구로 추출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 구가 1인 가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우리 구가 높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적 변화를 보면 이런 노인 인구,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여성의 사회활동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돌봄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이웃집도 봐주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환경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돌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의 전달 체계로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마련된 것이 서울시 돌봄 SOS 센터 사업이고요. 이 서울시 돌봄 SOS 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서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선도사업 자치구를 공모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걸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복지부 사업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돌봄 SOS 센터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했거든요. 2019년 2월 달에 자치구 공모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거기서 5개 자치구, 우리구를 포함해서 은평, 강서, 노원, 성동 이렇게 5개 자치구가 공모 선정이 됐고 그 해에 7월 18일 날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해서 1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일, 8월 3일이라고도 하는데요. 8월 달에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를 해서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는 돌봄 SOS 센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아까 영상에서는 2021년도에 전 자치구 확대 계획이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크게 커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돌봄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자치구를 확대를 시켜버려서 내년도 준비하고 있었던 자치구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돌봄 SOS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 체계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19년 6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의 돌봄 지원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당시에 돌봄 지원팀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6월 1일자로 만들었고 각 동주민센터에 그 돌봄 SOS 센터는 7월 17일자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보면은 센터가 따로 별도로 설치가 될 것 같은 그런 용어이긴 한데요. 그렇지는 않고 복지 2팀 내에 그냥 돌봄 SOS 센터 접수 창구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장은 복지 2팀장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지 2팀에 배치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면 복지 2팀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의 주요 대상을 중심으로 복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등 그런 돌봄 자원들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복지 2팀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 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들과 협약을 하였는데요. 7월 8일자 각 기관별로 협약을 해서 당시 31개 기관, 중복 서비스 추진하는 기관 수 빼면 아마 29개 정도 될 거예요. 그 기관들과 협약을 했고요.
1년 동안 시범사업 기간 동안 그렇게 추진을 했고 현재 조금 1년 지나고 나서 협약 기관수를 조금 늘리긴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운영체계 다 마련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추진 인력을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었어요. 돌봄 SOS 센터 추진 인력 기본형은 사회직과 복지직 한 명씩 배치하는 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이제 B형, C형, D형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자치구를 5개 자치구로 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최초에는 2개 자치구인가 3개 자치구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그 정도만 확보를 해놓고 있었는데 각 지자체에서 너무 이 사업에 관심도를 너무 많이 보이면서 왜 2개만 하냐 좀 더 늘려달라고 해서 5개 자치구를 늘리다 보니까 이 인력 모형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은 아직도 D형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요 인력을 20명 올해 기준으로 20명, 사회직 9명, 간호직 11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D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강, 대흥, 서강, 연남동은 정말 저희가 계속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올해 내로는 한 동에 한 명씩이라도 꼭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간호직이냐? 이제 간호직이 동에 배치된 거는 그 공무원, 그러니까 차동 간호사 말고요. 차동 간호사는 이제 계약, 무기부여 계약인가요? 해서 이제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동에 이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형식인데요. 이 간호직은 동해 직원으로서 지금 아예 배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왜 간호직이냐? 이 돌봄 SOS 센터 사업에라는 거에 있어서 간호직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사회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같이 결합을 해서 돌봄 서비스를 수행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마 해외 사례들을 조금 도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최초에 서울시에서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간호직들이 의료행위를 동장 아래 들어가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조금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가시화되면서 간호직은 그 의료 인력 하에 있어야지, 의사의 인력 하에 있어야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뭐 이렇게 자문을 받았지만 그거는 통과를 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돌봄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같이 수립하는 거로다가 지금 자리를 매김을 했는데요. 저는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간호직의 전문 지식이 우리가 이제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이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의료행위까지 들어가면 그 민원인들은 훨씬 더 좋은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겠죠. 네. 돌봄 SOS 센터 사업은 무엇이냐?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으로 적시에 돌봄 서비스, 우리 돌봄 SOS 센터는 8대 서비스를 가지고 있죠. 8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용어가 SOS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24시간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되게 질문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도 좀 바꾸자. 최초에 시범사업 할 때 바꾸자라고 그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이 돌봄 SOS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24시간 대응 체계는 아닙니다. 접수하고 방문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무 시간 내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서비스와 연결이 돼서 서비스 나갈 때는 주말에도 나갈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접수할 때는 24시간 대응해서 접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8대 서비스 지금 그래도 처음 업무를 맡았다 하더라도 지금 한 힘들 좀 안 되죠? 해보셔서 8대 서비스는 좀 아시겠죠? 네,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 이렇게 8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수가 체계로 움직이는 건 5번까지 식사 지원 서비스까지 수가 체계로 움직이고 있고, 안보 확인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면 되고, 건강 지원 서비스는 보건소 건강돌봄 사업과 연계를 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그 보건소가 건강돌봄 사업을 거의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정보 상담은 가지고 있는 돌봄과 관련된, 아니면은 이분이 생계가 어렵다라고 하면 생계와 관련된 거라든지 모든 상담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중심은 돌봄 상담. 그래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든지 노인 요양 건강 서비스라든지 장애 활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은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매뉴얼 교육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중장년 50세 이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50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돌봄 매니저가 나와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지원 대상자 승인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 예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좀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 50세 이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갔을 때 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지원 대상자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적격 판단 기준은 다 적합을 해주셔야 돼요. 예외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 적격 판단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돌봄 SOS 센터 사업이 기존의 우리 복지 사업과 조금 굉장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저소득 복지 서비스는 적격 기준을 판단할 때 소득 재산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돌봄 SOS 센터 사업은 소득 재산을 보지 않고요. 물론 좀 비용 체계가 달라지긴 하지만 소득 재산을 보지 않고 이 세 가지 적격 판단 기준을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적합해야지만 서비스 대상이 되는데요.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거는 이제 사실 담당자들이 굉장히 판단하기에 별 무리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낮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신 분인데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서 돌봐줄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라고 하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졌거나 이랬을 때 공백 더 나가야 되는 서비스가 더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다만 같은 시간대에 나갈 수는 없어요. 같은 시간대에 겹쳐서 서비스가 중복해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판단하실 때 좀 더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를 받으시면 현장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현장 방문 나가실 때 그 민원인이 표현한 욕구 말고요. 전체적인 그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식사 지원 서비스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집에 문고리도 다 떨어져 있고 보일러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아니면 곰팡이가 엄청 많이 나 있다든지 한번 스캔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8대 서비스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표현된 요구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이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가 나가는 취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요. 갔다 와서 돌봄 계획 수립하셔서 제공기관에 의뢰하시고 서비스 제공하시면 이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시면 그걸로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중간에 모니터링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분이 잘 받고 있는지,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만족도는 좀 어떠신지, 기관에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 종결하시고요. 끝나면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원래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서울시 복지자들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자치구의 만족도 조사를 일괄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아직까지 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라고 내려온 건 없기 때문에 이 만족도 조사는 아마도 그때 할 것 같고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아직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재단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자치구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별 비용 지급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 가구는 100% 본인부담,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5% 이하는 우리 사업비 내에서 지원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100% 이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85%였는데 좀 확대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일단은 일단은 연장을 해놨습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상반기까지 이렇게 중위소득 100% 이하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공문이 왔던가요? 어제 공문이 왔어요. 조금 더 체계를 잡아서 공문이 왔거든요. 행복이음에서 조사할 수 있게끔 지금 행복이음의 탭을 넣어놨으니까 그거 조금 이따 자세하게 유성란 주님이 매뉴얼 교육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구는 저희가 그 연간 이용 한도 금액 158만 원 범위 내까지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158만 원까지만 우리 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 158만 원이 넘어갔는데도 계속해서 나 이거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기관하고 직접 이용자하고 직접 계약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자나 뭐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자가 158만 원까지 다 썼어요. 다 썼는데 나는 이거 내 돈을 내서라도 더 쓰고 싶어. 그러면 본인 부담으로 더 쓸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해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동에서는 조금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참여 신청서는 수시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 공급이 부족할 때만 저희가 접수를 받을 거예요. 수시로 아무 때나 뭐 나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시제거 서비스 공급이 너무 안 된다, 수요에 대비해 공급이 너무 안 된다라고 할 때 저희가 신청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서를 받으면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15일 이내로 선정을 해서 결정 통보를 하고요. 협약을 하게 되는데 협약서 교환할 때 간단하게 이 업무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한 번 매뉴얼 교육 받는다고 해서 기관에서 이렇게 다 숙지할 수는 없어서 최초에 이제 이 기관으로 들어온 기관하고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소통을 하시다 보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같이 조금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알려주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식사 지원 서비스를 지금 한번 제공기관을 좀 늘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아직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협약은 1년간 협약을 합니다. 협약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통해서 재협약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재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 지금 33개 제공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일시제거 서비스는 어떤 기관이 참여를 하냐라고 하면은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 B등급 이상인 경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등급이 안 되고 C등급이나 D등급이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아예 신청 자체를 저희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우리 구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4개밖에 없어서 그리고 장애인하고는 연계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하시겠다고 하면은 다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단기시설 서비스는 저희가 10개 협약을 해놓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도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수요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기관들에서 바로바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많이는 확보를 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연계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랑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중에서 그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부에서도 한번 이걸 운영을 해볼까. 케어 안심주택을 운영하면 그 안에 이 단기시설 서비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요 세 가지 일상 편의 서비스, 식사 지원,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서비스 요 세 가지는 우리 동네 나눔반장 최초에 우리 동네 나눔반장이라고 명칭을 불렀었는데 돌봄 서비스 협력관이라고 지금 바뀌었고요. 요 세 가지 일상 편의 서비스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공익 실현 목적에 적합하다라고 인정되는 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건강지원 안보하기 정보 상담은 기존 서비스로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작년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 제공한 실적입니다. 그 정보 상담을 빼고 총 2012건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식사 지원 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일시제가 서비스 그리고 동행 지원 서비스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고요. 안보하기 서비스가 좀 26건인데요. 좀 발굴되면 안보하기 서비스 기존의 뭐 마포 안보풀이라든지 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잘 연계하셔서 실적에 조금 넣어주시면 요 서비스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지원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건 의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진행한 건 1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직 우리 보건소가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요 부분은 아무튼 다시 그 업무를 재개를 하면 또 저희가 공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건수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주민은 23건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 23건 되게 적지만 우리 구가 적은 건 아니에요. 다른 구는 이거보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일반 주민 비용자 부담하는 일반 주민이고요. 지금 보면 주민수도 85%에서 100% 이하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거든요. 이게 좀 대상자 좀 잘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케어 회의라고 저희가 작년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돌봄 SOS 센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복합적인 그 돌봄 요구로 인해서 동에서 일시적으로 뭐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복합적인 사례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한테 그 지역 케어 회의에 상정을 해주시면 그 민간 협의체와 함께 모여서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하고 서비스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를 방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이런 사례의 회의를 위한 회의는 수시로 사례가 올라오면 수시 회의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크게는 이제 마포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그 서비스 개발 및 자원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기회의로 몇 회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진행을 못했어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지면서 모이질 못하게 해서 아직 한 번도 못했는데요. 이번 달에 한번 회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혹시 복합적인 돌봄 요구 사례를 가진 가구가 있으면 의뢰를 해주시고요. 운영 절차를 보시면 사례는 동의든 의료도가 누구든지 다 의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팀에서 사례 접수를 하게 되면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해서 솔루션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 결과를 가지고 동네 돌봄 SOS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 회의체는 민간 협의체에 어떤 이 지역 케어 회의 운영을 위해서 참여한 민간 협의체가 어디인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현재 구성은 19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돌봄이 8명, 그리고 민간이 11명,
인간 보시면은 돌봄 서비스 하고 있는 제가족이나 일상편의 외에 보건의료 쪽에 보시면 건강보험공단, 뭐 심평원, 약사의 강좌에 이렇게 병원도 좀 들어와 있고 하니까요. 이거 내용 보시고 들어와 있는 내용 보시고 좀 관련성 있어서 좀 의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시설 투혼자 통합교육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한번 내려보내드리기는 했는데 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체감도는 없을 거고요. 다만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대상은 병원, 시설, 휴원 예정자 중 돌봄이 필요한 주민입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은 돌봄 SOS 센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진 방법은 병원 내 찾아가는 돌봄 상담소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찾아가는 돌봄 상담소는 월일에 우리 돌봄 지원팀의 돌봄 매니저 2명이 가서 한 번씩 상담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장기 입원 대상자 사례관리와 연계를 하게 되는데요. 신평원에서 합동 방문을 연 1회 진행을 합니다.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신평원하고 의료급여 관리사랑 병원 합동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돌봄팀의 돌봄 매니저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집에 퇴원을 하고 싶지만 집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퇴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하고 상담을 진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노인장애인시설 해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게 되고요. 이 대상자를 발굴하면 초기 상담을 통해서 각 동으로 다시 발굴을 할 겁니다. 이 동에서는 이분들 퇴원 전에 돌봄 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됩니다. 퇴원 전에 돌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퇴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까 찾아가는 돌봄 상담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아무 병원이나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작년 10월 15일자에 6개 병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한 병원 적어드렸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혹시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물론 구로 연락이 오는데 혹시 동으로 연락이 오면 이런 내용이라서 전화가 연락이 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운영한 실적 보시면 11월 달에는 정말 이 6개 병원에 다 돌면서 홍보를 전달했고요. 상담도 두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12월, 1월에는 저희가 방문을 할 수가 없어서 공문으로 시행을 했는데 역시 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의뢰 건수가 좀 한건도 없거든요. 이게 조금 코로나가 좀 풀리면 이게 좀 활성화돼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모형인데요. 한번 참고 삼아 가지고 왔습니다. 정대체 서울시 돌봄 SOS 센터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의 서울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커뮤니티 케어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문재인 정부가 복지에서 추구하는 것은 포용적 복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 보장, 두 번째 건강 의료 보장, 세 번째 돌봄 보장 이렇게 세 가지를 보장을 함으로 인해서 포용적 복지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소득 보장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고소득층, 국민기초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되는 것이 건강의료와 돌봄 보장을 합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는 내년까지 선도사업 몇 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선도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요. 거기에서 나온 모형을 가지고 기반을 구축을 하고 2026년에는 전국 단위로 보편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도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선도사업은 4개 분야로 나눠서 공모를 했고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했는데
노인인데도 지금 지원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노인이 13개 자치구, 장애인이 2개 자치구, 정신질환자가 1개 자치구에서 지금 선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2018년도에 나와 있는데요. 4대 핵심 요소가 주거, 건강, 의료, 요양돌봄,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이렇게 4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 보시면 우리 돌봄 SOS 센터 사업의 기본 그런 요소가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는 우리가 주거 지원 서비스 물론 조금 방향은 좀 다르긴 한데 범위나 이런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주거 지원 서비스, 건강의료 그리고 건강의료는 서울시 돌봄케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돌봄 우리가 지금 일시제과 서비스라든지 요양돌봄 그리고 서비스 연계는 돌봄 SOS 센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어 안심, 케어 창구, 케어 안내 창구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해 케어 안내 창구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돌봄 SOS 센터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비스 연계하는 이렇게 4가지 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을,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느냐 그런 큰 절차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은 2회 신규로 이사 발령이 났을 때 2회 추진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 주관 교육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교육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가 연 2회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돌봄 매니저 정례회의를 연 4회 정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이러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한 번 더 논의하고 돌봄 대상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와 동과 서비스 제공자 소통회의를 분기 2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만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서비스 우리가 이 업무는 하다 보면 서비스 제공 기반하고 소통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전화로만 할 때랑 얼굴 보고 할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로 하다가 발생한 오해나 이런 것들은 얼굴 보면서 좀 풀 수 있고요. 서로의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게 되면 다들 한 번씩 꼭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간 모니터링 5월, 10월 분기별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우리 구에서는 매월 수진 실적 지출하시잖아요. 그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할 때는 현장 방문을 받으하고 전화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반 가구 서비스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조금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반 가구는 그 건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그리고 일반 가구들은 보통 우리 공공에서 서비스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해당 사항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안내문이 가도 자세히 보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 가구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고민을 하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어제 공문이 와서 아침에 좀 정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올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성공적인 사업 안정화 및 효과적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한답니다.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 현장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구별 특성에 따른 특화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끔 좀 여지를 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딱 탈퇴 서비스만 추진하도록 했거든요. 돌봄 SOS 센터 사업은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는 탈퇴 서비스만 하고 너네들이 필요하면 너네 자치구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이런 방향이었었는데 아마도 이제 조금 자치구 특성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동에서 업무 하시다가 이런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지원 대상자를 좀 강화하겠다. 방배동 사건 뭐 들으셔서 다 아시죠? 거기가 뭐 1인 가구도 아니었고 2인제 모자 가구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적장애인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 지나고 나서 사망의 사건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 지원 대상자를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업무분장 좀 하시는 거 저희가 좀 봤는데 참 동해 인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 알아서 뭐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게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 후에 돌봄 매니저 전담 업무 수행 여부를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봄 매니저는요,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인건비 예산 지원을 받아요. 1인당 연간 2,250만 원씩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돌봄 매니저 채용해서 돌봄 SOS 센터 사업 해라 라고 돈까지 줬는데 결국 채용해서 줬더니 다른 업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부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합니다. 동해 가셔서요. 물론 이거 공문으로 내려드리긴 할 텐데 팀장님하고 굉장들한테 말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은 나중에 2부 매뉴얼 교육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셨고요. 쉬는 시간 할까요? 그냥 일어서